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교육계 화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등 관계자를 모시고 알아보는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랑방 손님은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김승환 전북 교육감입니다. 그래요. 교감님, 지난 시간에는, 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무상보육, 즉, 네. 누리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인터뷰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요약 정리해서 국민 TV 뉴스 이런데 또 SNS에 좀 올렸더니 아주 큰 반응이 있었어요. 네, 저도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간 부족으로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네. 제목을 법치국가에서 시행령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 이렇게 정해보고 시행령 위주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행령 정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은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행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도 그렇고요. 네. 또 지난 시간 우리가 깊이 있게 짚어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도 그렇고, 교육감님 이 밖에도 또 어떤 시행령이 있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예, 법률을 무력화하거나 유린하는 그런 시행령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예. 시발은 이명박 정부부터입니다. 예, 그때도 굉장히 많은 시행령을 가지고 그렇죠. 입법권을 유리를 했거든요. 예, 자유령 사립고 지정 고시 그리고 재지정 거부 이것은 다 원래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시행령을 가지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지정 고시권, 재지정 거부권 이걸 무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재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는 60점 이상으로 10점을 내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평가 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느낀 것은 이 점수를 가지고는 탈락할래야 탈락할 수가 없다. 예, 그냥 통과시키라는 거다. 이렇게 예.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밖에도 지금 교원 평가 있죠. 네네, 네,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초중등 교육법의 교원 평가 근거 조항을 만들려고 했었죠. 예, 몇 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국회가 안 해줬거든요. 그래 엉뚱한 대통령령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서 대입 전형 자료 또는 취업 전형 자료 내도록 강제하는 것 이것은 시행령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관 훈령입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부형 교장 공모제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예, 교장 공모제가 개방형, 초빙형, 내부형 이 세 개고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전국에 경기도가 대표적이고 여러 지역에서 내부형 공모제 효과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행령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자사고 재지정 결정 권한 사실상 교육부 장관에게 넘겨준 셈이 됐고요. 또 네, 그렇습니다. 교육 공무원 임용령 개정한 것도 그렇고 네. 말씀하신 학교폭력도 장관 훈령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내부형 교장 공모제 역시 시행령으로 사실상 막아버린 경우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쓰면요. 네. 지금 장학관 교육연구관 네. 이걸 자격 기준을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자격 1호를 보면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 행정 경력
또는 교육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7년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지난해 교육부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국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저희가 볼 땐 계약이죠, 그죠?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옥죄기를 중앙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광현 전 교육감께서는 이것을 두고 상위법을 위반한 헌정 문란행위다 이렇게 일갈했고 교육감님께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에서 시행령 국가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행령 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법치국가라고 할 때 그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권입니다. 이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서야 국민의 권리 보장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개인데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 이어오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21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이것은 헌법상 절대 허가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경찰권 행사하는 거 보면 허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국회 입법권이 완전히 형해화돼 버리고 그리고 이런 상태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입법부로서 국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거 철저히 따져줘야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국회법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만 가지고도 현재 가지고 있는 국회의 권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거 한번 얘기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헌재까지 제소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시행령 등 이렇게 기타 대통령령을 발하면 이거 탄핵 사유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 이제 법률 위에 대통령령을 세우고 법 위에 대통령을 세우기 때문이다.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규범 체계가요. 규범 위계 질서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제가 볼 때는 맨 위에 지금 대통령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헌법이 있고 그 아래 법률이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그 헌법 파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요. 헌법 파괴 행위고 헌법 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 사유 아시잖아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65조 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죠. 근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령을 가지고 헌법 유린했냐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행령 가지고 법률 유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도 국회가 탄핵 소추기로 해버렸거든요. 그때 국회와 지금 국회가 참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권 또 수호 차원에서 또는 이 삼권 분립 특히 입법권 침해 차원에서 좀 국회가 강력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삼권 분립 국가, 권력 분립 국가로 하죠. 미국도 다 권력 분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삼권 분립에서 핵이 되는 것은 집행권도 아니고 사법권도 아니고 입법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를 가리켜서 국민 대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회 보니까 참 거의 청와대가 시키면 그냥 원내 대표도 바꾸는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더군요. 이게 대통령 권력이 삼권을 통할하는 체제로.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다시 교육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교육감님 그 중앙정부가 이렇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이렇게 옥죄기하는 시행령을 통해서 이러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 박 대통령께서 지난 8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이 4대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들이다. 저는 여기에 교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교육 개혁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교육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말 교육 개혁에 어떻게 보면 교육 개혁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손발을 묶고 또 한편으로 교육 자치를 훼손하려 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교육자치 이대로 못 봐주겠다 그 뜻인 것 같아요. 네, 네, 교육자치 물론 이제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 교육감들이 있는데 시도지사는 다루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권력이 볼 때 네, 다루기 까다로운 게 시도 교육감들 네,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네. 진보 성향의 네. 그런 교육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교육 공약은 분명히 그때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급당 학생 수 이것을 OECD 권고 수준으로 맞추겠다. 네, 이거야말로 교육 개혁인 그럼요. 거죠. 가장 지름길이죠.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없애버리고 우리가 선진국에 이렇게 교실 수업 들어가 참관해 보면 항상 느낄 수 있는 게 선생님 혼자 들어가 있는 그런 교실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다 이렇게 두 분씩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저는 한번 미국의 어느 교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서 계시는 선생님한테 두 분 다 정규 교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두 사람 다 정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것을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교육 예산을 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OECD 권고 수준 그것은 공약하더니 그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솔직하면 좋겠어요. 그냥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교육 개혁을 말씀하시면서 교육 개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진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그렇게 교육 개혁에 매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되는데 네. 교육 개혁을 말하면서 교육 개혁 하고 있는 분들의 손발을 묶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교육감 협의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영향도 있고 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이른바 진보교육, 혁신교육에 대한 목마름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교육만큼은 바꿔달라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국민들이 소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13명이나 당선시켰습니다. 네. 벌써 직선 2기 취임 1주년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큰지도 모르겠지만 기대한 것보다는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좀 적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네. 네. 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3명 당선은 대단한 일이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13명을 당선시킬 때는 그 당선시킨 동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작년 4.16 세월호 참사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국가가 정부가 네. 권력자들이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하다. 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권력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각 지역에 있는 교육감에게라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교육감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공천제가 없으니까 네. 그나마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자유롭거든요. 네. 자유롭게 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들의 그동안의 교육계에서 활동 성향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 결과 13명이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기대도 많았죠. 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 교육감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요. 그런데 이 기대만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은 그래도 일정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네. 편차가 있거든요. 네. 있는데 저는 지난 6월 30일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 교육감 취임 1주년 평가 여기에서 제가 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학교 말고는 진보교육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극우 보수 정권 아래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당해 왔다. 이런 변명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혁신학교 성과를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가려면
입시 체제의 변화와 함께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좀 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진보 교육감 시대에도 사실상 중앙정부랑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혁혁한 어떻게 성과라고 할까? 큰 일을 해낸 셈인데 네. 지금 물론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평가하기에 조금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기 진보 교육이 좀 더 차별화된 의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다시 말하면 진보 교육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일기 진보 교육감 시대에는 비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6명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무상급식이라든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이런 이제 혁신 그 과제들이 혁신 정책들이 일종의 브랜드 효과를 낳아서 사회 전반을 경쟁 대 협력,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와 같은 담론 구도를 만들어냈다. 네. 그런데 이기 진보교육감 시대에는 숫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기에 비해서 비길 만한 뭔 뚜렷한 의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지적에 네. 대해 지적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요. 네, 그 지적도 네. 상당 정도 맞는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전북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기 들어서서 전북이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 자치 확대입니다. 네, 현재 학교 자치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1기 때 우리가 일정 정도 성공했던 그 혁신학교, 네, 그리고 이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 네, 이것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2기 들어와서 지금 몇 개 시군에 혁신교육 특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벨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을 유기적으로 끌어들이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죠. 네, 그래서 이 정책을 더 좀 가까이 아이들 중심으로 가져가자. 그런 뜻에서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제 슬로건을 아침에 행복한 학교, 저녁에 자유로운 학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예, 아침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등교 시간을 늦췄고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충 수업,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맡기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2기 들어와서 네네. 2기 들어와서 우리 그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의제로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2개 학교 자치 그리고 혁신 교육의 강화. 혁신교육 강화. 네네. 이 2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저께 울산에 가서 네, 특강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교육자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앞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육자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아이들 성장, 배움 이것에 집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전북이나 몇몇 지역에서는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1기 때만큼 이제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뭐 진보교육감 또는 아니면 뭐 교육감들 사이에서 조금 소통이나 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네. 솔직히 1기 이제 진보교육감 시대에는 저희와 같은 제가 이제 교육위원 출신이니까요. 네. 진보 성향의 교육의원들의 숨은 노력도 있었어요. 네. 특히 뭐 서울에서는 광리현 교육감의 낙마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이라든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혁신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는 뭐 뿌리 내리도록 뭐 선봉에 서서 노력을 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확실히 저희 교육위원들이 있었을 때와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적어도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은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교육위원들이 있었다고 하면 교육감 협의회 또는 진보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혁신 교육을 견인하도록 구심점 역할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굉장히 아쉽고요. 네. 또 13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돼서 이미 진보 교육 벨트가 형성됐다. 그런데 지난 1년 돌아보니까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이제 서울 지역 위주로 이게 좀 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뭐 교육감님과 교육부와의 갈등 네. 이런 국면에서 진보교육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가 좀 부족했다. 네. 심지어 무기력하지 않았냐 이런 질타까지 쏟아지는데 네. 조금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경남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폐기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아주 극에 달했잖아요, 그죠? 네. 또 전북에서는 교육감님이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싸움이 계속됐는데 네.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그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시도교육감 협의회 특히 이게 엄청난 힘이라고 하면 뭐 힘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인데 네. 왜 교육감 협의회가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감 협의회가 네. 어린이집 무상보육 이 사안에서 무력했다는 건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다른 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정당히 협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다 차치하고 교육감들만 최소한 4사람 내지 5명만 연대해서 이걸 거부했더라도 정부는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제 각계 약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또 이렇게 진보 성향 교육감이라고 하지만 지역마다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호남 지역의 분위기와 저 영남 지역의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 극복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게 분할 통치를 잘 한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분할 통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87년 대선 때 그때 민정당이 써먹었던 방법이죠. 예. 그때 미국의 어떤 기자가 대선 끝나고 당 사무총장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대선 전략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죠. 디바이드 앤 콩커였다. 예. 분리해서 정복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감들도 사실은 거기에 일정 부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들어와서 최근 몇 달 사이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무력하게 대응했다. 여기에 대한 반성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들이 어쨌든 겪고 있는 이 교육 재정 부요 사태, 그죠? 재정 네. 부족 사태,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훼손 때문에라도 이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좀 위상을 좀 강화하고 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마치 뭐 국가교육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선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역할이 좀 어떤 식으로든 좀 돼야 되겠다. 물론 뭐 정당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반드시 해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교육원 제도 말씀하셨죠. 네네. 교육원 제도 특히 서울의 교육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원님들 제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렇죠. 부럽고 존경스럽고 이제 절에서 교육원 제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정반대로 전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거 이미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거 이 분야인데 최근에 한 가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요. 남부 벨트 6군데 이거 호남 3구하고 그다음에 경남, 부산, 제주까지 해서 6군데가 신규 전문직 있죠. 네. 이제 막 장학사 되시는 분들 그분들 연수를 금년부터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6군데는요. 그래서 이제 금년 맨 처음에 전북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 전북교육청이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 교육의제 이 부분인데 교육감 협의회가 힘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연구 기능만 강화를 하고 의지만 있으면 교육정책, 교육의제를 내면서 그러니까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고 예. 국민들이 볼 때 바로 교육정책 저거다. 교육의제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 이 공감대가 확산되면 그때는 국회도 어쩔 수 없이 법률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교육부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 중고 교육과 대입제도의 불일치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 중고 교육과 대입제도가 하나의 흐름으로 쫙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래서 그래서 대입제도 개선 이것도 교육감협의회가 좀 의지를 가지고 연구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가교육위원회처럼 마치 교육감협의회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아까 중앙정부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 국회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순방치안이라는 말처럼 저희 교육연제도가 사라지면 교육감 직선제도 위험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이 지금 교육감 직선제만은 반드시 손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종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처럼 현직 교사들도 교육위원회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지금쯤 전북에서도 젊고 능력 있는 교육위원들이 아마 교육감님을 도와서 양 날개처럼 양 수레바퀴처럼 교육 혁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을 건데 그 부분이 하여튼 뭐 좀 생각할수록 저희 교육계는 좀 안타깝고요. 새누리당하고 지금 보수 진영이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하더니 이제 지난 2일 서울 서초 구민회관에서 교육관 관련 이 선거제도 관련 토론회를 했고 앞으로 뭐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순회 토론회를 하겠다. 뭐 이렇게 결국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교육감 직선제 없앤다는데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 뭐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정한 관행이 있더군요. 그 관행은 다른 조항은 몰라도 선거법 관련 조항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오랜 관행이더군요. 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관행 좋아하지 마라. 언제든지 우리는 깨버린다.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날치기라도 얼마든지 우리도 하겠다. 날치기 한들 뭐 헌재가 또 합법화 시켜주니까. 아마 그것이 상당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 이건 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극우 보수 정권 차원에서는 이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마 하다가 또 당할 수도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이제 이번에는 그 교육감님 모신다고 했더니 일반 국민들이 궁금하다며 질문해달라고 몇 가지를 좀 보내왔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뽑아서 좀 질문할게요. 교육감님께서는 재선 교육감이시니 올해 5년 차이잖아요. 그리고 2기 직선 1주년을 맞이했는데 교육감직 수행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 또는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교육감직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나 장애물, 걸림돌 역할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달라고 하시네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보람 있을 때 이건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알아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를 딱 보면서 김성환이다 이렇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위로를 해줘요. 제가 1기 때 참 그 경찰, 검찰 출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장관 한 사람이 무려 7차례 검찰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저에게 힘을 줘요 실제로. 교육감 힘내세요. 주로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직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요. 가장 어려운 것은 한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교육감 인사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어떤 자리는 비는데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안 보일 때. 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데 바로 사람이 보일 때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요 저는요. 오히려.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일 때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사리사욕 챙기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허위 사실, 왜곡 사실 이렇게 만들어내서 계속 폄하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참 장애물도 되고 걸림돌도 되고 안타깝기도 또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전북 지역이 많은 분들이 전북 지역 하면 호남이니까 광주나 전남하고 분위기가 비슷할 거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뭐 저는 잘 아는데 참 그 황무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곧게 잘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늘 뜨겁게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요. 이제 얼숲, 즉 네. 페이스북에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올려주시거나 일일이 친히 댓글을 달아줘서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교육감, 따뜻한 교육감이다 이런 평을 듣고 계시거든요. 예. 그 가족의 이야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모님 등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제 아내는 전혀 모릅니다. 저기를 아내 얼숲이 전혀 모르고 SNS를 와이프도. 전혀 못 하셔요? 저기는 하긴 하는데요. 네. 그 페이스북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 페이스북 관심 없고, 그다음에 저 트위터 이것도 관심 없고요. 그냥 인터넷 서핑을 아주 좀 수가 높습니다. 잘합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보고 사모님께 그런 글을 교육감님이 올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이제 교육감 부인이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 만날 거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예. 근데 제 아내는 거의 사람들 안 만나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장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전에 그 교수 시절에는 어디 뭐 시장 갈 때 항상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저대로 저때 같이 못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갈 때도 제가 시장 앞까지 딱 차로 발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물건 사가지고 올 때까지 저는 차 속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예 그냥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또 고초시죠 선출직들에 그죠? 예. 그리고 엄청 바쁘실 텐데 도대체 어느 시간에 이렇게 일일이 댓글을 다느냐 이거 진짜 교육감님이 다는 댓글 맞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게 제가 이제 그 포스팅하는 거 전부 제가 100%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댓글 다는 거 다 100% 합니다. 누가 안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현 방법이 특별한 게 있을 겁니다. 거의 아마 그 흐름이 맞아 떨어질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교수 시절에는 계속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네. 논문 칼럼 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잘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짤막한 글도 올리고 댓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언제 그 일을 다 하냐? 저는 사실 그 호흡하듯이 합니다. 이걸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도 아마 선출직 중에 이렇게 일일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교육감님이 아마 그 교육감님 외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이렇게 그래서 교육감님 혹시 알정분함이라고 아세요? 이것을 저기 박노현 교육감이 붙여놨어요. 예, 알고 보면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부드러운 남자 이게 알정분함이라고 곽정 교육감님이 아주 그 교육감님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하신 글을 보니까 실제로 김승환은 번덕이는 유머로 언제나 좌중을 유쾌하게 만들고 학부모들 앞에서 애송시의 낭독을 즐기며 소탈하기 그지없는 자세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다정다감한 성품의 소유자다. 정말 교육감님을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다정다감한 성품의 소유자신데 어느 순간 보면 정말 놀라울 만큼 용기를 발휘해서 아주 강성으로 변신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드러움과 강함 그리고 따뜻함과 올곧음의 양면성을 다 지닌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어떤 게 교육감님의 본 모습인가요? 원래 그렇습니까? 양쪽 다죠. 양쪽 다고. 그러니까 교육감 수행 이전에도 이러셨어요? 아니면 교육감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그 대학 교수 시절에 제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요. 김승환 교수는 좋고 무섭다. 좋고 무섭다. 좋고 무섭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 시절 제자들은 저를 만나면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교육감이 이렇게 안 부릅니다. 자기들로서는 여전히 교수라고 보는 것이고. 좋고 무섭다. 이 말에 다 함축이 돼 있네요.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뭐 많이들 그 별명을 붙여드리고 있지만 작은 거인, 부드러운 직선, 따뜻한 카리스마 이런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런가요? 지금까지 김승환 교육감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